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이 애플의 애플페이 서비스 론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삼성 갤럭시 유저들처럼 이제 페이먼트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결제는 과연 언제쯤 될지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맥스 D에서 오늘 암호화폐 결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오테버스 오태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이제 페이먼트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규제라든지 금융산업의 규제에 부딪혀서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상당히 결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태민 오테버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먼트 우리가 이제 결제 전쟁을 계속 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제 페이먼트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이먼트는 이제 결제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는 종이 돈으로 결제하거나 네네. 그다음에 자기 압수표로 결제했는데 1960년대에 이제 그 플라스틱 머니라고 하는 신용카드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60년대 이후 신용카드 플라스틱 페이먼트 이후로 혁신은 없었다. 이제 그 혁신이 아마도 모바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상에서 이제 모바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소액 결제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 된 건데 이 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크립토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바로 구글과 네이버 같은 공용 인터넷 업체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붐이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올라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료 기반이었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 유료화 논쟁이 이제 업계 안에서 있었습니다. 네. 거품이 꺼지기 전에. 그런데 유료화로 그 당시에 이제 틀었던 업체들은 다 사라졌고요. 무료로 고집했던 업체들만 남았던 거죠. 네.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자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무료이냐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 하나 보려고 해도 수많은 낯뜨거운 광고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고객이 직접 지불하지 않고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광고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액 결제가 된다면 이런 인터넷의 공용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근데 소액 결제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네. 소액 결제는 액수가 적은 결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예. 그걸 포함하지만 액수가 적은 결제를 포함하지만 네. 일단 수수료가 원래 지불하려는 돈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쵸. 워낙에 소액 결제니까 수수료가 더 적어야 돼요. 두 번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다 해서 이렇게 잔뜩 정보를 넣어놓고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소액 결제라고 하지 않는 거죠. 아. 세 번째는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나 자기 통신 정보를 입력해서 소액 결제를 쓰는데 네. 소액 결제의 정이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어야 되고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자기의 신용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소액 결제인데 아. 이게 여태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면 왜 최근에 보면 그 뭐 애플페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 활용이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네. 다른 페이먼트 글로 페이먼트 전쟁 보면은 비트코인 활용 크립토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시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방금 얘기하셨던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연관이 있겠네요. 그 그렇죠. 역할들이.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스러운 게 비트코인이 결제로 쓰면 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막 아직 안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왜 혁신이냐 하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기술이 수수료도 적고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신용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 같은 네. 금융권하고 밀착된 형태의 결제 회사거나 아니면 삼성이나 애플처럼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밀착된 결제 회사가 네. 둘 다 풀지 못한 거를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는 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네. 그 은행 면허를 갖고 있는 은행들 연합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왜 결제를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다니고 가장 값진 휴대용 물건이 폰이기 때문에 네네. 결제 시스템만 붙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둘 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결제 정의에는 안 맞습니다. 신원 정보가 노출되고 예. 신원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카드 사기에 노출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비트코인 같이 가치는 있는데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과 만난다면 이제 페이먼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신원 정보까지는 알겠는데 마이크로 페이먼트니까 수수료 굉장히 낮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우리가 비트코인 전송을 할 때 큰 금액은 보내도 이게 정액이란 느낌이 있어서 네. 수수료 싼데 작은 금액을 보낼 때는 네. 오히려 수수료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수수료까지 굉장히 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죽어서 그렇지만 네. 시장이 한참 불장일 때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뭐 우리가 비트코인 커피 사 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느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커피 5,000원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10,000원이 나오는 거죠. 맞아. 지금 이제 특정 거래소에 나가면은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물론 지갑 대 지갑은 아니 거래 출금하면 비트코인 수수료가 한 몇만 해요. 그리고 지갑 대 지갑으로 보내면 그래도 몇천 원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소액 뭐 몇천 원 단위 결제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안 맞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네. 자기의 그 결제할 때마다 네. 신용카드처럼 신원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서는 좋은데 수수료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이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이야기가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이제 많은 IT 업체들이나 페이먼트 결제 회사들이 이제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루머가 자꾸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일단요. 스타벅스 전혀 다른 얘기지만 스타벅스가 커피나 음료를 파는 데잖아요. 네. 거기 예치금이 웬만한 은행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맞아요. 대략 2조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예치한 돈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면허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스타벅스는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자동차를 팔아도요. 자동차 자체에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그 자동차를 현금 주고 안 사는 분들한테 신용으로 대여하고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다달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파이낸스가 주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신용만 있다면.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 결제에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B2C 모델에서 자기의 고객 풀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한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면 아주 저리의 자금을 본인 회사가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리의 자금을 융통해서 파이낸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스타벅스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예치금을 예치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그 돈의 액수가 네. 몇 배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도 높겠죠. 근데 그게 크립토를 쓰면 더 그 부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답을 잘 네, 못 네, 드리겠는데 이런 각각의 IT 회사들이 기존의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그 페이먼트 결제에 왜 그렇게 열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결제 시스템이 옛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 과거의 방식이 깨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 부족해서 안 깨진 게 아니라 기존의 은행망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맞아. 크립토커런시가 이걸 깨버린 거죠. 그 예전에 그 스타벅스가 한참 이제 그 스탑 리졸브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적용한다, 크립토 적용한다 이게 나올 때 스타벅스 포인트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한 게 미국에 쓸 수가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비트코인 기반이나 크립토 기반으로 결제가 되면 국경 구분 없이 어떤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구글 월렛이나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그 페이먼트 시장에 뛰어들어서 다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술도 있고 광속의 시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결제가 빠른데 왜 안 될까? 네. 뭐가 안 되냐면 국경을 왜 못 넘느냐? 네. 그거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네. 페이먼트의 내용물하고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 좀 어렵죠. 네, 다시 네. 좀. 우리가 삼성페이를 활용한다거나 애플페이를 활용한다고 할 때랑 비트코인을 결제로 활용한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릇, 우리가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릇이자 그 내용물이고요. 네.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는 그릇이죠. 그 안에 달러를 담거나 그렇죠. 원화를 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건 이게 결제하는 툴인지 네. 결제 그 자체의 내용물인지 돈인지 헷갈렸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에 익숙하니까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주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이 모두 자체 통화를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결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는 도저히 정부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립토커런시는 이미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성페이나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축 통화를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원화나 달러를 써야 되지만 기축 통화 쓰려면 비트코인 쓰면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하고 싶은데 저항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페이스북이 이제 2018년, 19년도에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딱 선포했다가 네. 바로 이제 꼬리 내리고 이제 접은 게 그런 저항이 큰 것 같아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아무리 공용 IT 기업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정부가 놔주지 않는 분야가 자체적인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 마일리지 포인트는 허용을 해줘요. 자기네 망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네 망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정부 화폐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이유가 네. 자체 크립토커런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굉장히 심하니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다 활용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10년 전에도 페이스북 크레딧이라는 걸 그쵸, 그쵸. 시도했었어요. 네네네. 그것도 페이먼트거든요. 그런데 재무부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저커버크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 독대를 하고 가서 바로 꼬리를 그것도 내렸거든요. 못 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영장이나 이렇게 기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들은 내가 페이먼트 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나를 기소해봐야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압류나 압수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형태적으로는 지금 뭐 실질적인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 전쟁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비트코인을 지원해서 결제를 하겠다라는 루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제 질문은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솔직히 좀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은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결제의 3요소 중에 하나를 빼먹었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격이 요동치더라도 이거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가격의 요동에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수수료까지 싸게 한다면 신원정보 노출할 필요 없고 그쵸. 회원가입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국경을 넘어가는 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결제 도구가 되는 수수료도 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요. 그게 라이팅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라이트닝 네. 네트워크는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논문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커피를 사 먹냐라는 이제 반론에 대해서 음. 우리가 은행처럼 하면 된다. 은행처럼. 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 간에는 서로 원래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놓고 네. 이쪽에서 보내는 돈도 있고 저쪽에서 보내는 돈도 있으니까 네. 장부만 유지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네.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고 총액에서 음.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우리 회사 앞에 커피숍 주인하고 채널을 만드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그런데 비트코인 수수료가 비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거래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어나운스 하니까 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매번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한 분산된 장부입니다. 음. 이 만여 개의 장부가 네. 동시에 제 거래를 기록해 주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록을 안 하는 거죠. 나하고 커피숍 주인하고만 기록을 하다가 제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갈 때 이제 이 커피숍을 이용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줄 돈 받을 돈 정리해서 그때 한 번만 온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블록체인에 네, 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죠. 그게 큰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결제 얘기가 이제 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큰 결제 회사 말고도 실제로 뭐 단말기나 ATM이나 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뭐랄까 장점에 비해서는 그렇게 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라이트닝 같으세요? 네트워크가. 예, 일단 그 비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특히 산업 선진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눈을 돌려서 보면 시내에 나가서 보면 은행들이 한 4-5개가 보입니다.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현실 속에서는 안 느끼는 게 당연하죠. 비트코인은 원래 이렇게 금융 포용이라고 하는데 금융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고요.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평생 은행을 갈 일이 없는 분들한테 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제나 이런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역시 돈도 없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돈은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볼 수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는 아직 돈이 없고 그래서 이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제 이 처음에 이 얼리 어댑터 단계에서 이제 매스 어댑션까지 가려면 이제 계곡을 아주 깊은 계곡을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네.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결국은 이제 아까 최초 말씀했던 마이크로 페이먼트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커피 한 잔 사 먹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의 원리니까 은행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한 번에 정산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은행끼리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서로 또 담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저랑 커피숍 주인이랑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려면 뭔가 담보가 있어야지 주고받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각각 담보를 맡겨야 되는 구조죠. 맞습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다중지갑이라 그래서 저하고 대표님하고 동시에 지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보내놓으면 둘이 동시에 합의할 때만 이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X 사건 같은 경우에 고객의 예치금을 오너가 마음대로 사용을 했잖아요. 네. 자기 돈이 아닌데도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필요한 게 바로 그 다중지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긴 보내서 나도 다시 못 찾는데 네. 너도 못 찾아. 네. 이 기능이 원래 비트코인 안에 있습니다. 어.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이 기능에 비트코인에 추가되고 발전되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타임락 시스템입니다. 시간 잠금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간으로 잠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표님이 정근을 가면서 저하고 있었던 라이팅 네트워크를 해제하고 올리면 네. 이 대표님이 선언을 하는 거고 이 대표님이 스스로 시간에 잠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게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제가 벌어서 만약에 가짜로 저를 속였다면 제가 응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런 수직축으로 잠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나 셋이 합의해서 잠글 수 있는 수평축으로 잠글 수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는 수평으로 잠글 수 있는 기능하고 수직으로 잠글 수 있는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이제 천재들이 이렇게 그 스킴을 짜면 네.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일 수 없도록 둘만의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1비트코인을 잠그면 우리 이 대표님들 1비트코인을 잠궈야 제가 믿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이팅 네트워크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비판, 의문을 제기한 맞습니다.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론적은 맞는데 누가 1비트코인 서로 2명 하려고 맡기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가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으니까 또 뭔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원래 처음에 이렇게 회사들이 논문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 라이팅 네트워크 논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격이 야 우리가 탈중앙화하려고 비트코인 하는데 네. 빈부격차라는 현실 때문에 기업은 1000명하고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1비트코인씩 묻어가지고 1000개의 네. 채널을 만드는 거고 저 같은 사람 개인은 한 개의 채널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0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니까 네. 비트코인을 멀리서 보면 이 거래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앙화돼 버리는 거죠. 기존의 공룡 시스템하고 똑같아지는 그렇게 거예요.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앙화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게요. 네.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해시드 타임락 아까 컨트랙이라는 말씀하셨던 기능. 네. 건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해시드가 아닌 그냥 멀티 시그니처 타임락이고요. 네. 네, 그보다 더 복잡한 개념이 HTL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HTLC. 예,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라이팅 네트워크 채널이 있고 저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채널이 있는데 제가 기자님한테 드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라이팅 네트워크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자님한테 암호키를 받아서 제가 그거를 포장을 합니다. 저는 암호키를 모르지만 그거 해시값을 알아서 그걸 포장해서 이 대표님한테 드리면 네. 이 대표님한테 제가 돈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대표님이 기자님한테 돈을 드리고 암호키를 받아서 저하고 라이트 네트워크에서 저한테 암호키를 주면서 정산이 우리 세 명 사이에서 되는 거거든요. 삼자 거래를 위한 그렇죠. 거군요. 이걸 HOP, 홉이라고 합니다. 꽝충꽝충 뛰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홉 시스템을 지금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화 문제는 지금은 큰 이슈는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어렵긴 개념이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더 들어봐야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결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들을 쓰거나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0월달에 라이팅 네트워크의 총 담보로 잠긴 비트코인이 5,000개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5,000 개. 확인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도 네. 점점 더 늘어나요. 네. 이거 뭐냐면 이거는 취미로 잠그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잘못된 통계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부스레기 지갑은 뭐 몇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돼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0.5% 갖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내거든요. 그 부스레기 지갑이라는 건 한 명이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장난 삼아서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 모수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라이팅 네트워크 채널은 이게 의미 있는 숫자죠. 장난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자기 비트코인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있어요. 스트라이크라고.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때 예. 20대의 미국의 그 CTO가 CTO CEO가 바로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설득한 건데요. 네. 이 스트라이크라는 업체가 바로 라이팅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아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분들은 비트코인의 위험에 노출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로컬 화폐로다가 바로 은행으로 꽂히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갈 때는 비트코인이 가는데 거기서 꽂히는 건 이제 그 로컬 화폐가 꽂히는 시스템인데 물론 엘살바도르는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달러가 꽂히겠죠. 네네네. 근데 이 스트라이크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진출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아프리카도 보통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수익을 자기 가족한테 보내는 그런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네. 송금 수수료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비트코인 결제로 가는 거죠. 그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소액 결제든 결제 형태로 갈 때는 라이팅 네트워크 앞으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솔루션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약간 지급 준비를 위한 그 담보 플랫폼이
이라고 생각을 정확합니다. 하면은 네. 그렇게 훨씬 어떻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름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코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급 준비를 위한 담보 플랫폼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고 이제 비트코인의 결제가 느린 점들을 이것들이 좀 보완을 해준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냐의 논쟁 자체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깝고 어떻게 더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요, 예. 가치 저장 수단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전체 생태계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담보물이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담보물이고 이 비트코인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파생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걸 또 포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랩 BTC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그 결제 수단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되거나 비트코인의 어떤 그 락킹한 네.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쓰이겠죠. 결국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못 상상한 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결제로 쓰이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가 결제로 쓰이기는 어려운 게 탈중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초에 거래를 7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느리고 수수료도 아까는 소액이 될수록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지원해서 결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암호화폐로 가도 충분히 결제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이 수수료도 비싸니까 도치코인을 사용할래 하고 도치를 사용하겠다는 게 이제 도치 진영의 그 주장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면 도치도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또 비싸네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것과 이 지불 결제로 잘 쓰인다는 거는 서로 되게 상충되는 요소인데 왜냐하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는 이제 구매력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금과 같이, 부동산과 같이. 근데 지불 결제로 쓰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자산에 대해서 막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소모성이 생기니까. 예, 가격이 떨어진 자산들 계속 소모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개는 어떻게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좀 그 대표님의 견해? 그건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단기적인 스케일하고 장기적인 스케일에 대한 혼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치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 쓰고 리저브 하려고 하겠죠.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건 단기적인 모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오락내락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최선의 시점에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디를 봐도 은행이 있고 네. 누구나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이런 선택지 중에 비트코인은 되게 열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지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이 우수한 게 아니라 거의 유일한 결제 수단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사례는 그 베네수엘라가 많이 보여줬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자국 화폐를 막 종이 조각처럼 막 찍어낼 때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전부 그 국경 너머에서 뭔가 그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페이팔을 통해서 오면은 자국 돈으로 바뀌니까 아무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영위하고 약도 사오고 하는 거죠.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치. 일종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면서도 이게 한편으로도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는 면이 제3세계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저희가 점, 이제 네. 페이먼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잠깐 빠져보면은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FTX 사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비트코인 주의자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아, 예. 그렇게 지금 떠들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비트코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면 누구를 왜 믿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래소가 아무리 세계 3위래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터지기 전이라도 생각해 보면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차라리 한국에 있는 거래소라면 예. 무시무시한 한국 정부의 관리 아래 있으니까 그쵸.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바하마 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비트코이너라면 비트코인만 하고 알트를 안 하고 그리고 FTX 같은 데를 사용하더라도 바로 현금에서 빼버리고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피해가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참 맞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역외 거래소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용하는 거에 리스크를 느껴야 되는데 또 막상 또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렇게 현금화할 때 거래하고 빨리 빼야 됩니다. 그런 역외 거래소는 진짜로 이번에 FTX를 봤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게 맞아요. 문제거든요. 그 일종의 투자 비트코인 주의자 두 분이신데 사실 제가 이 사태를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왜 네. 비트코인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적냐. 그래서 주의자들은 왜 비트코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느냐를 항상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크립토들과 차별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대표님. 아 저요? 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다른 모든 몇만 개의 알트코인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대표가 없다는 겁니다. 비탈리 부테린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탈리 부테린 같은 존재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에는. 이더리움도 굉장히 괜찮지만 거기는 그래도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여론을 만들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 비트코인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생태계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공격할 지점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FTX 같은 사태를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게 모두 전부 CEO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 어나니머스 같은 그런 해커 그룹들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뚫지 못할 시스템은 없다. 왜냐? 누군가는 뒷문을 알고 있으니까 그를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지름길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냥 관리자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자를 관찰해서 그 사람이 흘리고 다니는 정보를 모으면 뚫을 수 있다라는 게 어나니머스의 철학이거든요. 예. 비트코인은 그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나니머스도 못 뚫는 거예요. 이번에 FTX 거래소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도어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최근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탈중앙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으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논쟁을 한 번 더 여쭤보면 비트코인 파 대 이더리움 파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으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비탈리 부테린이 계산하지 못한 게 뛰어난 분인데 계산하지 못한 게 이번에 POS로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두 가지 이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POS로 전환하면 전기를 안 쓰니까 지금 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축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네. 하나가 뭐냐면 게렛 겐슬러 위원장이 갑자기 이더리움도 증권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EC 네, 위원장이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분 증명이라서 뽀찌 아니요. 예. 인터레스트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 산하에 그 자산 동결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더리움 기반인데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들도 오펙, 그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POS로 간 이상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는 POW 비트코인의 채굴자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거든요. 채굴자한테는 격이 그럴 격도 아니지만 채굴자들은
채굴자들한테 그런 걸 명령한다 할지라도 권유한다 할지라도 채굴자들이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밸리데이터들은 그걸 들어줄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무부가 이 사람 거래는 이더리움상에서 합법적이더라도 인정하지 마 그러면 인정하지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밸리데이터들이 전부 노출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코인베이스 같은 데가 밸리데이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부 다 이거를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준법 준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정치적 영역에서 완전 배제될 수가 없죠, 밸리데이터가.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천박한 용어로 쓰자면 블록체인의 기상이 없어졌어요. 강아지가 된 겁니다. 다 법을 준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탈중앙성의 기조가 사라졌다.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극복할 겁니다. 또 이 비탈릭이 연구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방식으로.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제 결제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류시키다 보니까 탈중앙성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 미래에는 이더리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결제로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예.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 채널은 이제 소액 결제에는 적합하지만 이 라이팅 네트워크로 오해하면 이제 거액의 담보물을 놓으면 이게 해커의 타겟이 됩니다. 라이팅 네트워크 채널의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라이팅 네트워크 노드들이 그 담보물을 갖고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지만 그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거래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사람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온체인 온라인 상태여야 돼요.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되어 있어야 되니까 해킹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이팅 네트워크를 진짜 많이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허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담보 허브가 되죠. 담보 허브가 되죠. 예. 그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해커들의 타겟이 되겠죠. 완전 타겟이 네, 되겠죠. 해커들의 타겟뿐만 아니라 정부의 타겟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대한 부가 집중되는 일종의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그 원래 탈중앙성을 넘어서 여기에 집중돼 있는 이 부를 노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5천 비트가 들어가 있는데 예. 5천 비트가 이제 뭐 50만 비트가 되고 하면 예. 그죠?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제가 찍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관리 영역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팅 네트워크에. 네. 아. 왜 그러냐면 애플과 삼성 갤럭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또 흥미로운 얘기인데 계속해서 해주시죠. 예. 뭐 중국에 샤오미도 있고 있지만 전 네. 세계의 스마트폰은 지금이 모바일 혁명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애인이나 그 가까운 사람 얼굴을 보다는 스마트폰 액정을 더 많은 시간 들여다보거든요. 네네. 항상 그쵸. 소중하게 갖고 다니고. 맞아요. 우리한테는 정보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고 물론 고가지만 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거의 자신의 재산의 전부일 수 있어요. 아, 저희도 그래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물에 빠질 때 그랬는데 물에 빠질 때 핸드폰 던져놓고 마실 거라 혹시 이 빠지면. 휴대폰의 이제 가치를 떠나서 거기 들어있는 정보의 가치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바일 혁명의 양대 진영이 우리나라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면 삼성 갤럭시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뿌려져 있는데 이거 그쵸. 하나하나가 은행이자 보험회사입니다. 단말기 하나하나가. 그렇죠. 아. 예, 한국에서는 은행이 따로 있지만 은행 통장, 신용카드를 평생 안 만드는 사람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나라들도 모바일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 스마트폰이 있고 투지폰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뭐 수용도가 50% 넘었어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도. 네. 곧 이제 스마트폰도 50% 넘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는 그런 결제망은 네. 은행이 없는 곳에도 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보안망을 통해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보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용 회선이 있어야 되고 네.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가 비트코인의 라이팅 네트워크 기반으로 올라가면 이거 하나가 진짜로 그 결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일단 단말기를 샵에 깔아야 되는데 그런 거 네. 없이 그냥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애플과 삼성이 바로 담보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담보 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금산 분리가 안 되는. 그렇지 담보의 허브기 때문에 어. 바로 미국 정부의
관리 영역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온 거죠. 야, 한국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이게 좀 더 확장되게 되려면은 어떻게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좀 더 쓰임새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25% 성장을 했고 그 가격이 떨어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이 시장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수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베트남 같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단지 우리처럼 투자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사용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정부의 뭔가 잘못된 규제라든가 아니면 외환 거래일 경우에 많은 수수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그런데 공룡 기업들 물론 구글이면 가장 좋겠지만 구글이 아니더라도 애플이나 삼성 같은 둘 네. 중에 하나라도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결탁이 된다면 네. 이거는 확산 속도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예. 맞아요. 예전 삼성 이렇게 뭐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렇죠. 삼성 갤럭시 폰과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의 어떤 연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제가 삼성이 네. 앞으로 다시는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삼성은 정말로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페이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 포차 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업무 영역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 벤사의 업무 영역이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삼성페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삼성페이는 그냥 단말기입니다. 아주 그 똑똑한 달말기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지만 카드를 많이 넣어둔 지갑인 거예요. 카드가 담겨진 단말 느낌. 그래서 삼성페이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그 점유율이 80% 넘는데 그렇게 네.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예치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TX는 예치금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삼성페이는 그걸 안 가진 거죠. 예. 근데 스타벅스는 그 예치금이 그 스타벅스의 커피나 음료밖에는 못 사 먹는데도 예치금이 은행 2조 원나 맞죠. 되는데 그렇죠. 삼성페이는 뭐 하나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범용적으로 쓰면서 하는데 하나도 예치금이 예치금 없는 거예요. 없죠. 이거 왜 이러냐면요. 삼성전자의 임원들께서 전부 공대적인 겁니다. 금융에 대해서 너무 어둡고 그리고 삼성을 아직도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삼성이 그렇게 단말기를 뿌려놓은 이런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삼성 내부에 삼성페이를 만드신 분들이 쓴 책에 나옵니다. 뭐만 결제만 올렸다 하면 폰에 손상이 가면 다 거부하는 같은 회사인데도.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제일주의가 삼성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에서 파견 나와서 삼성페이를 같이 만드신 분들이 엄청난 관세를 받더라고요. 예, 삼성폰에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금융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삼성페이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삼성페이는 그거 금융 시스템 없어. 기기예요, 기기. 카드를 모아두는 그냥 기기. 기기. 그러니까 오태미 대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에서는 이제 갤럭시라는 굉장히 잘 나온 단말기가 그냥 하나의 IT 하드웨어 단말기로만 치부가 되고 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를 IT 회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냥 백색 가전 중에 좀 고급 백색 가전 회사인 거죠. 예, 오태민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양대 산맥의 한 축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루머에는 비트코인 결제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거래소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걸로도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애플은 정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잭 멜러스 스트라이크 대표가 예. 애플하고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다가 운을 띄어서 예. 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애플의 관계자가 나와서 발표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제 추론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스위프트 코드를 빼버리겠다는 그런 압력에 대한 대항을 쓰기 때문에 지금 서구 진영의 기업들이 전부 비트코인에 대해서 준비하던 걸 일단 다 발표를 늦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악용을 우려해서요.
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정학적인 갈등에서 예. 이게 잘못 줄을 서면 안 되기 때문이고 긴장한 거죠. 네.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애플도 그래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애플은 아시겠지만 갤럭시와 구글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 클로스되어 있죠. 그 네. 애플이라는 시스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애플 스토어의 30% 수수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네네. 전부 애플은 애플망 안에서만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그 애플이 이렇게 하나의 월드인데 폐쇄적인 월드인데 이게 페이먼트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정말 거대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애플이 아까 그 잭 멜러스의 뉘앙스를 보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했던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음. 애플이 이걸 모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라이팅 네트워크를 하려면 담보를 묻어야 되는데 예. 애플폰 자체가 담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신용카드가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냐 하면 신용카드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유력한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보고에 따르면 2030년까지 5천억 달러의 신용카드 사기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기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담보가 안 되니까 네. 가장 많은 형태가 가족이 뺏어가지고 쓰고 카드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막 써버리고 그냥 디폴트 해버리거나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한 달 동안은 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신용을. 예. 그걸 전부 벤사나 이런 신용카드 회사가 하지 그 사용자한테 넘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 자체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결제 수단은 너무 좋은 겁니다. 애플폰 비싸잖아요. 그 단순히 인증만 하는 기계가 되지 말고 이거 자체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애플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존 근데, 예. 홈로드 개념이 지난번 그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게 결국 되려면 쌍방에서 담보 가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쪽이 이제 스마트폰이 담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 스마트폰을 일정 부분을 잠궈 버린다든지 그렇죠. 예. 그게 신용을 대체하는 부분이 그렇죠. 될 수 있고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오 대표께서 이제 삼성 측에 상당히 가혹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삼성 갤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의 이 지갑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화적인 도전들을 많이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삼성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그 인텔리전트합니다. 암호화폐.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회사의 그 수뇌부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슬픈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지금은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련된 결제 시스템이 분명히 사용 시도가 되거나 도입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뭘 얻으려고 그런 블록체인 도입,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T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거든요. 예. 그래서 결제로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거대한 생태계를 자신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월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저커버크가 하려고 했던 게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을 하니까 예.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도구가 나오면 달러보다도 사용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 파워풀하죠. 맞아요. 네. 달러보다도. 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원화를 5천만 명이 쓰는 건데 그 글로벌 IT 기업이 나오면서 거의 사용자 MAU들은 거의 뭐 수십억 명에 달하니까 거기 결제까지 붙으면 그 파워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 같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이런 결제 회사들의 이 결제 쓰임새보다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넘어서죠. 왜냐하면 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비트코인 포함해서 블록체인에 가장 민감한 레가시 금융 기업이 바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를 바로 친화적인 건가요? 적대적인 건가요?
처음엔 적대적이었죠. 로비 회사도 만들어서 막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완전히 친화적으로 돌아섰고요. 어제 뉴스에 의하면 마스터카드의 고위 임원이 FTX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매우 좋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회일 수 있다. 아,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가로 안에 우리들한테 좋은 기회다. 아, 이제 FTX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건의 없는 애들 믿었다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우리 같이 평소에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레가시 업체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사람들이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게 이제 가로 안에 있지만 그렇게 예. 표현은 안 했고요. 업체 전반, 우리 블록체인 업체 전반이 이런 실수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데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가시 금융들이 기존의 네. 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지 않고 스테이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마음을 먹었고요. 전문 팀도 있고 블록체인.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어떻게든지 이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를 통합해서 IT 공룡들, 애플, 삼성전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 페이먼트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맞아요. 도구로 쓰겠다. 카카오뱅크나 되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그쵸. 전통 금융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리고 루나 뭐 FTX 사태 거치면서 이제 뭐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은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제 힘들어하긴 하지만 막 얘기했을 때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는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 요 기사하고 비슷하게 나온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암호화폐 기업도 수천만 달러도 투자하겠다라고 이런 소식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겐 이 이제 뭔가 정리된 이 장소에 다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게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애플과 구글이나 삼성 같은 곳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이먼트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그리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바일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FTX 사태로다가 좀 지연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지연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5년 안에는 올 것 같은데 5년 6개월로 지연된 것 같아요. FTX 사건 때문에. 그게 이제 기축통화랑도 연관이 있을 텐데 상당한 의미를 좀 지닐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페이먼트 시장 어떤 쪽으로 발전할 것 같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 처음에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빠져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이상 전 세계는 IT, 금융, 무역 복합망이 생깁니다. 그거를 누가 갖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금융은 금융이고 무역은 무역이고 IT는 IT였는데 이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런 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이 금융 시스템을 보면 이자율이 전부 다릅니다. 기자님이 받는 이자율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네. 대표님하고 다르고 그게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은행들 간의 이자율이 있고 쭉 이렇게 그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 건데 네. 그게 모두 신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율의 장벽이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음으로써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담보물이고 지금은 활용을 못하지만 신원 정보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막강한 담보물을 갖고 있는 회사는 네. 일일물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물은 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일물은 진짜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은행들 간의 하루치 자금인데요. 네. 위험 없이 이자율을 결정하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금융 시장이 지금 그 파괴되고 있는 거죠. 모바일 혁신 때문에 또 크립토 커런시 혁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편성돼서 나타나는 것은 IT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무역과 금융이 만나는 거죠. 오늘 하신 얘기 중에서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그 비트코인은 되게 굉장히 좋은 담보물이다. 우리가 지불 결제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담보물이라는 게 굉장히 계속 반복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토크니제이션, 토크나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무역의 시스템에서는 와인이 만들어져서 수입이 되면 제가 마트에 가서 와인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칠레 와이너리에 제가 그 담보로 이더리움을 보내고 네. 어느 단계가 수행될 때마다 그 와이너리에 그 결제가 되도록 하면
제가 그 토큰으로 되어 있는 와인을 미리 갖고 확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토큰을 나중에 가서 와인하고 바꿔도 되지만 네. 이 토큰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 와인이 올 때까지의 많은 위험들이 보고가 되면 이게 토큰이 계속 바뀌면서 가치가 바뀌면서 네. 유동화가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시도됐나요? 케이스가 아직은 있나요? 이론적이지만 이론적인 거고, 네. 원래 이것 때문에 이제 MIT하고 뭐 IBM이 돼지고기를 중국에서 네. 블록체인에 올린다거나 하는 게 전부 아. 이 단지 우리가 알기로는 식품 안전 때문에 블록체인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식품 안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부 금융입니다. 음. 그래서 농부 같이 이렇게 생산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생산자의 업태가 네.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내 자본을 끌어다가 생산을 해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미리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니까 네. 주인이 따로 있는 돼지나 소를 키우고 있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좋네요. 페이먼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금융혁명까지 온 시대인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주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블록체인 금융혁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태민 오태버스 대표와 함께 페이먼트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내드린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과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